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랭이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는 목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아는 뭐 서큐버스 뭐 이런 그런 쪽의 귀신인가라고 여쭤봤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꿈속에서 사는 귀신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현실 세계에도 있을 수 있지만 꿈속에서만 서식을 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힘드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괜찮나요? 오늘 일하고 왔고. 아, 일 네, 근무를 하셨구나.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 아닙니다.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목마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네, 시청자분들은 목마라고 하니까 뭐 이제 서큐버스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는데, 네. 간단하게 종교학자 삼촌분이 말씀을 해주셨던 목마는 어떤 건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삼촌이 말씀하시기에 딱 이렇게 잘라서 목마라는 표현을 쓰시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삼촌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른데, 네. 삼촌은, 어, 꿈의 세계라는 거는 어떤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가운데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 몸에 빙의가 되고 또 그 공간 안에서만 이제 머물러 있는 어떤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그런 어떤 영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목마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고 와, 이거 그렇게 디테일한데요, 네, 이거? 뭔가?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썰로서 듣기보다는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파헤치면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얘기여서 저는 더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일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어요.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들었고, 네.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도 비교적 최근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어, 그때 이제 삼촌께서 그 여자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 기회가, 한국에 계신 신부님을 통해 갖고 연이 닿아서 만났던 그 여자아이였대요. 네. 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삼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꿈을 통해서 빙의 현상을 겪고 있었고, 그 원래 삼촌이 가기 전부터 어떤 그런 테마 의식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도 테마가 되질 않았던 그런 아이였대요. 왜냐하면은 그 꿈속의 존재 자체가 뭐랄까 그 아이의 무의식 속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내려고 뭐 최면도 해보고 뭐 상담도 해보고 아이를 진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하는 방식으로 테마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갔는데도 네. 아예 그 아이에게서 어떤 반응도 이끌어내질 못하고 그 빙의된 영 자체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만 알고 있지 더 그 이상의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테마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삼촌이 가셨을 때는 어떤 테마라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간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삼촌이 공부하시는 것에 어떤 일환으로 그 아이를 만나 뵙게 됐는데 그 집에 딱 갔을 때 삼촌이 느꼈던 거는 이 빙이라는 증상, 영가들이 이제 사람 몸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이제 안 좋은 피해들이 더 눈에 띄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집 자체에는 남동생하고 그 여자아이하고 어머님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계셨는데 이 여자아이 하나가 빙의 증상을 겪음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많은 이제 문제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무서워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다면은 삼촌 말씀하시기에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은 금방 나아졌겠지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쳐가는 그런 광경이 더 무서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아이를 삼촌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첫날 갔을 때는 볼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네. 애가 자기 방 문을 잠그고는 아예 열어주지도 않았고 어머님도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낳게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시질 않았대요.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누나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좀 거부감을 많이 느껴서 처음에는 집을 잘 안 들어오다가 나중엔 아예 그냥 나가갖고 뭐 어디서 지내는지도 정확히 모를 만큼 그런 식으로 하고 아무튼 거의 집안이 그렇게 좀 많이 기울어 있던 상태였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상태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뭐 오후에 가서 저녁까지 뭐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도 삼촌을 의식을 하는 건지 아예 나오지를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특이한 증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고 치면은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가 진짜 뜬금없이 혼자 막 육짓거리를 내뱉으면서 뭐 들고 있는 그릇 같은 거를 딸아이 방 문에다가 막 집어 던지더래요. 그래서 막 화를 막 내더래요.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치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다가 삼촌한테 와갖고는 또 좀 진정된 모습으로 막 가끔 자기가 이렇게 막 화를 주체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가족들이 어머님께서 빙의가 같이 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저렇게 약간 좀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 것처럼 저렇게 갑자기 반응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가 밤만 되면은 네. 뭔지 모르겠지만은 뭘로 벽을 막 엄청 쿵쿵쿵 치더래요. 거의 뭐 2-3시간 가까이를 막 계속 벽을 치더래요. 네. 그냥.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삼촌이 가족 그 어머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진짜 삼촌이 생각해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애는 잘 나오지도 않는데 밤에서 새벽 되는 시간만 되면은 그렇게 막 벽을 진짜 크게 막 계속 몇 시간을 쳐대니까 이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미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한테 처음에는 어머님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삼촌이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이 좀 마음이 풀리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삼촌한테 이제 대충 자초지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부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 갖고 삼촌이 감을 잡기가 힘들었는데 네.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딱 감이 잡히더래요. 애가 이제 자기한테 와갖고 원래는 딸이 자기한테 되게 이런저런 얘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던 그런 화목한 가정이었대요. 네. 근데 아이가 어느 날부터 그 자각몽이라고 하죠. 꿈속에 자기가 꿈속을 자각하고 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각몽. 네. 그런 자각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가 요즘에 꿈 일기라는 걸 쓰고 있다고 말을 해주었대요. 예. 꿈 일기가 뭐냐라고 말하니까 이제 자기가 꿈에서 자기가 꿈인 거를 자각하기 위해서 어떤 꿈을 꿨을 때 그 내용을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가 꿈인 거를 자각하게 된다 해서 꿈 일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네. 말을 하더래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거의 한 3-4주 정도 지났을 쯤에 아이가 자각몽을 꿨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자기가 자각몽을 꿨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도 다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신기했던 게 자기가 평소에 경험했던 것 그 이상으로는 자기가 할 수 없었다. 근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행동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 처음에는 애가 잠을 잘 못 자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왜 요즘에 잠을 못 드냐라고 말을 하니까 잠만 자면은 계속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갖고 잠에 들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래서 딸한테 이제 요즘에 너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학교에서 사업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있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애가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정신과를 데려가셔갖고 약을 처방받아서 그걸 이제 아이가 먹게 된 거죠, 약을. 네. 근데 신기한 게
수면제를 먹으면은 잠을 자기 싫어도 자게 되거든요. 저도 먹어봐서 그렇죠. 아는데 이제 애가 잠을 수면제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애가 일어나갖고 막 구토를 하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리고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그런 증상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다 수면제 부작용 중 하나였고 어머니는 이제 수면제가 좀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애가 그 수면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과를 다시 가보려고 하는데 애가 그러더래요. 꿈에서 자꾸 어떤 남자가 나온다고. 근데 그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항상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남자가 꿈만 꾸면 자기가 항상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꿈을 꿨을 때 꿈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 꿈에서 깨려고 무슨 짓을 해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남자가 처음에는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방 쪽으로 다가왔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꿈에서 깨면은 자기 방이었는데 자기 방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은 식탁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며칠이 지나니까 고개를 돌리고 자기 방을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방 문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예. 근데 신기한 게 꿈 안에서는 마네킹처럼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예.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니까 입이 없고 입 부분이 진짜 검은색, 엄청 시꺼먼색으로 뚫려 있고 눈이 흰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말을 하기를. 그런 존재가 자기 방으로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제 그 연이 있던 신부님을 통해 갖고 애가 뭐 기도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그게 전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꿈에 네. 대한 그런 증상들이.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점점 그 꿈속의 존재는 다가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애가 그 현실에서 또 그거를 문득문득 보는 거예요. 딸이 방에 있어서 어머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딸이 갑자기 어머니를 보고 흠칫 놀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방금 그 뒤에 그 남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막 벌벌벌벌 몸을 떨더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나중에는 어머님 생각이지만은 계속 그 존재를 드문드문 보는 게 아니라 엄청 자주자주 보게 되었던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질 때쯤에 애가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는 나오지도 않고 저 안에서 저런 행위를 한다. 그리고 가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나와갖고 먹을 걸 갖고 들어가는 것 같고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처음에는 문을 막 깨부숴도 보고 따고 들어가서 봤는데 그럴 때마다 애가 막 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들어오면은 안 좋은 선택을 하겠다. 문 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어머님께서 그 방 안을 봤는데 막 진짜 개판 수준이 아니라 진짜 돼지우리 같더래요. 청소 안 돼 있는 건 기본이고 베란다 딸 아이 방 안에 베란다가 따로 있었는데 그 베란다에 이제 그 대소변도 다 거기에다 해결을 해서 있었고 근데 이제 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건드리시질 않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벽을 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막 안에서 칠판 긁는 소리부터 해갖고 막 진짜 막 별의별 소음들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막 애가 소리를 막 1시간 가까이 지르는 경우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완전 이제 돌아버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쯤에 이제 신부님을 통해 갖고 퇴마 의식을 진행하려고 해서 또 한 번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애가 거기서 혓바닥을 깨물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더니 오. 신부님이 딱 문을 떼고 들어가자마자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머님은 진짜 무척이나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 행위를 바로 집 앞에서 눈앞에서 봤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지 말라고 응급 조치를 취하면서 시스테마 의식을 진행을 바로 했는데 신부님한테 욕짓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떨면서 신부님을 엄청 무서워하더래요. 그리고 말도 안 한대요. 뭐가 보이느냐, 뭐가 어떻게 됐느냐, 왜 그러느냐 뭐 물어봐도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테마 의식 내내 그런 증상만 보일 뿐이니까 신부님께서는 얘기를 대충 들으시고는 아 이거는 최면 치료를 해서 무의식에서 뭔가 좀 해결을 봐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최면도 받질 않고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삼촌이 쭉 들어보니까 이게 대충 봤을 때는 진짜 정신질환하고 증상이 너무너무 흡사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삼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네. 이게 정신질환 중 하나로 봐야 되나 아니면은 빙의 현상 중 하나로 봐야 되나. 근데 그 신부님께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애 머릿속에서 드문드문 보이는 그 형체가 아이를 꽉 잡고 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점점 무의식 속에 잠그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신부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삼촌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애를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백치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자기의 의지라는 게 사라지게끔 그 무의식 속에 잠그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아이를 이제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삼촌이 봤을 때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셨는데 네. 삼촌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촌은 한 60% 정신질환으로 보고 싶었대요. 솔직히 말씀을 하면. 그러니까 영가라고 해봐야 그렇게 기운이 센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그 어떤 악한 힘 자체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운인데 저렇게까지 그 테마 의식에 버틸 수 있는 영가가 과연 있을까? 라고 삼촌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런 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삼촌이 결론을 내리셨고 네.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영가일 확률도 높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질환 중 하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 큰 누나를 통해 갖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봤는데 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꿈이라는 영역은 영적인 부분하고 과학적인 부분하고 뒤섞여 있는 곳이라고 삼촌이 말을 하시거든요 항상. 네네. 어느 정도 꿈에 대한 그 무의식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꿈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나한테 말을 했을 때 누나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견해를 내줬대요. 네. 딱 이거는 정신질환 중 하나로 봐야 되는 게 맞고 뭐 빙의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삼촌도 보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누나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한번 데리고 와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곰곰이 고민하던 찰나에 삼촌이 그냥 되게 가까운 데서 잡을 찾았대요. 정신과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카톨릭이나 기독교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한번 무속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얘기를 하셔갖고 그 스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이게 그 삼촌한테 당시 얘기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삼촌이 그 당시에 만났던 스님분이 저를 치료해 주셨던 스님분인 것 같아요. 대충 얘기를 지금 곱씹어 보면은 네. 연이 있으셨던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만났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스님이 이 스님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랭이님 도와주셨던? 네, 그 스님분 같아요. 그래서 그 스님을 찾으러 갔대요. 찾아가갖고 이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럼 먼저 올라가 있고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자기한테 시간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갖고 어머님하고 연락도 주고 받으면서 상황을 좀 보고 있었는데 스님이 올라오시기 한 이틀 전에 딸 애가 나와갖고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을 갔다가 방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삼촌께서. 네. 그래가지고 스님이 오시기 전에 삼촌이 급하게 그 한국에 계시던 지금은 일본에 계시지만 그 당시 한국에 계셨던 그 법사님을 급하게 연락을 취해갖고 나랑 좀 같이 가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집을 가게 됐대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영무회사분 그 법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거는 저 아이 꿈 속에 있는 그 놈이 다 만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삼촌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데려온 사람이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삼촌이 이제 거기서 좀 놀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틀렸구나. 그때 딱 뭔가 직감적으로 느끼셨대요. 그래갖고는 저 애를 저렇게 그대로 두면은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3일 안에 저 애 잘못된다고 문 부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삼촌께서 이랬대요. 그 가톨릭에 계시는 신부님께서 오셔서 했는데 아무런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뭐 퇴마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다. 네. 법사님은 하실 수 있으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법사님께서 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그러면서 삼촌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꿈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귀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왜 꿈속에만 있냐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꿈속을 통해서 상대방의 꿈 안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 영가들 네.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정말 많은 기운을 써가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살아계신 분들 꿈속에 나오는 거고 나와갖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도 하는 거고. 예. 근데 귀신들 입장에서는 꿈속으로 해갖고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 몸은 사실상 그 귀신 거라고 봐도 된대요. 그 정도로 센 거니까. 그 정도로 꿈속이란 공간은 외부에서 강력하게 보호받는 그 공간이래요. 예.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대요. 진짜. 몸에 있는 세포부터 해갖고 하나하나 다 자기의 손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꿈속이란 공간은 정말 들어가기가 힘든 공간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꿈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진짜 이 시대에 있는 어떤 무당을 데려와도 쉽게 빼낼 수가 없을 만큼 되게 영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되는 공간이라고 그 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삼촌한테. 삼촌이 그런데 왜 갑자기 저 아이한테 들어간 걸까요?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삼촌이 이제 말을 안 하고 일부러 물어봤대요. 근데 그 법사님께서 그거는 알아보면 되겠지만 내 생각에는 저 아이가 먼저 저 귀신놈한테 갔을 거라고. 네. 문을 열어줬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삼촌이 생각한 게 자각몽. 아 맞네 해서 삼촌이 다 얘기를 해줬대요. 사실 자각몽을 시도를 했고 그 자각몽 중에 저 어떤 남자의 형태를 한 그 영가를 만났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법사님께서는 맞네 그러면은 운이 안 좋았던 거라고. 어떻게 딱 자각몽을 껐는데 그게 문을 열어준 셈이 된 거고 타이밍 좋게 뭐 이 아이를 평소에 노리고 있던 영가였거나 아니면은 뭐 이 집에 있던 지방령이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곳을 잠깐 지나가던 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순간에 이 아이 그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쨌든 지금 저 상태로 저렇게 두면은 곧 죽는다. 그리고 지금이 할 수 있는 제일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방심하고 있을 거라고. 그 누가 와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저 애가 뭐 더 이상해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갖고는 이제 그냥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간 거죠. 골든타임이구나.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잡아먹히기 완전히 그 애가 잡아먹히기 그 전 타임이 골든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네네. 생각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들어갔더니 애가 의자에 앉아갖고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애가 점점 잡아먹히고 있는 그 증상이 보여진 거죠. 그리고는 그 애를 눕혀갖고는 법문을 외우면서 간단하게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어떠한 반응을 내보이지 않던 애가 그때부터 막 입에 거품을 머물면서 몸을 막 덜덜덜덜 떨더래요. 예. 법문을 듣자마자 막 덜덜덜덜 떠는데 그러는 도중에 애가 순간순간 애가 자기 정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뱉는 게 살려주세요. 네. 그 사람이 뭐 저를 자꾸 놔주질 않아요.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막 계속 내뱉더래요. 삼촌이 보고. 그러더니 삼촌한테 나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머님 데리고 아예 집 밖으로 나가신 거죠. 나가시고 나서 한 3-40분 가까이를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법사님께서 애를 들쳐업고 내려오시더래요.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갖고 좀 해봐야겠다.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애를 데리고 이제 간 거죠. 네. 가갖고는 진짜 흡사 구판 벌리듯이 바로 준비를 해갖고는 의식을 한 거예요. 거기 계시는 제자분들을 통해 갖고. 근데 법사님이 그 의식이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를, 이 아이한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존재를 그냥 그 무의식 속에다가 가둬두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잡아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존재가 애를 다리를 잡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랄까요, 애 역시도 그 사람의 몸에 엉겨붙는 그런 형국으로 변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법사님이 말씀하신 그 적긴 시기는 조금 더 앞전에 있었지, 그 뒷전에는 늦은 거예요, 사실상. 네. 그 애한테서 뭔가를 하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님분이 올라오실 시기가 되셨고, 스님분이 오셨는데 삼촌이 따로 연락을 해서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으로 와달라 해갖고 스님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딱 아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거는 평생 진짜 흡사 불구처럼 살거나, 네. 아니면 몸뚱이만 사람 몸이지 귀신이 앉은 그런 귀신으로 살던가, 아니면은 저 아이가 저거를 누르면서 같이 공생해서 살던가, 그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연히 뭐가 낫겠어요. 자기 의식이 온전한 채로 그나마 그 귀신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삼촌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아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네. 그 아이한테 내려진 솔루션은 그냥 그 아이가 평생 그 몸에 있는 존재를 한쪽에 두고 그 무의식 속에서 같이 살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대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아이는 이미 그 영적인 존재하고 엉겨붙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그 엉겨붙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강제로 떼내게 되면은 이 아이의 자의식이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백치가 된다. 네. 백치가 되면은 이 몸에 있는 지금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영가를 밖으로 빼내도 이 아이는 이미 문이 열릴 대로 열린 아이라서 그 어떤 귀신들이 진짜 들어와 앉으면은 앉았지 절대로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아.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진짜 어이없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진짜 운이 없었다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진짜 서양에서 나오는 이런 목마처럼 아이를 뭔가 무의식 속에서 되게 달콤하고 뭐 좋은 걸로 유혹한 게 아니라, 물론 아이한테서 뭐 어떤 얘기도 듣지는 못했대요. 네. 근데 삼촌이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만 보면은 그냥 그 존재가 아이가 꿈속에서 열어준 문을 통해 아이의 꿈속에 들어왔고, 그 꿈속에 자리 잡아갖고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애 앞에서 계속 그 흉측한 모습을 보이면서 애를 공포감으로 해서 하나씩 애를 눌러가면서 그 머리 위에 앉은 거래요. 네. 그렇게 하고는 그냥 강제적으로 애가 자기와 엉겨붙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진짜 악랄하게 누군가 와서 자기를 빼내려고 하면은 그 무의식 속에 숨어갖고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네. 그리고 나서는 애가 막 그런 폭력적인 뭔가 막 때를 부수고 뭐 벽을 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된 이유도 이 아이의 무의식이 마지막 발악을 했던 거라고 그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이 아이에 남아있는 그 자의식이 이 영적인 존재에게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되게 발악을 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났던 거라고. 네. 그러면서 그 스님이 어머님한테 말씀하시길 되게 힘들었을 거 안다. 근데 그게 아이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슬퍼하셨고, 어쨌든 스님께서 도움을 주셔갖고 이 아이가 그나마 자기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 아이는 그리고 나서 2년 가까이를 삼촌이 지켜보셨는데, 그 2년 가까이 지켜보는 동안
정신과 약을 한 번도 끊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고 네. 이 기억이 잠깐 나가게 되고 없던 그런 간질발작까지 생기면서 되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불가능한 그런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삼촌께서. 계속 그러는구나. 그리고 네, 그리고 집을 나가던 아들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고 어머님 역시도 정신과 약을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 운이 안 좋아서 생긴 이 일 하나 때문에 이제 나비효과처럼 이 네. 가족 자체가 아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좀 충격적인 게 네. 꿈으로도 빙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무섭네요. 저도 되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고 당시에도. 예. 근데 이 삼촌이 말씀하신 이 자각몽으로 인한 그 사고가 되게 많대요. 전 네. 세계적으로 봐도 이 자각몽을 하는 사람 중에 물론 극소수지만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각몽을 하시는 도중에 굉장히 어떤 강한 존재한테 억압되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각몽뿐이 아니어도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자꾸 꿈에서 자기 안방에 웬 여자가 뭐 춤을 추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분명 자기 방인데 그 방에 웬 여자가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방 안에 있는 지방령이 여긴 내 공간이니까 오지 말라는 거를 꿈속에 들어가서 전해주는 메시지래요. 근데 예. 그렇게 상대방이 꿈속에 들어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도 그 영가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라고 삼촌이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이 꿈이라는 공간을 통해 빙의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야, 전 세계적으로. 소름 돋는데. 와, 꿈에 나타나는 네. 귀신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파워가 있어야지만 꿈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만큼 그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받는 공간이 그 꿈속이란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이 강력해야만이 그 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영적인 기운이 진짜 소모될 때까지 써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삼촌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꿈이라는 공간이 그 사후 세계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와 지금 현실 세계를 있는 중간 공간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라고 또 삼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되게 돌아가신 분들을 꿈에서 자주 뵙는 분들이 많잖아요. 뭔가 어머님이라든지 뭐 그쵸.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봤을 때, 물론 이거는 뭐 일부분의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겠지만은 네. 삼촌은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환자와 죽은 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 네네. 아, 소름 돋네요. 예, 꿈 자주 꾸시는 분들 채팅도 막 많이 치시는데, 저 꿈 꾸는데, 저 꿈 뭐 자각몽도 자주 꾸는데, 막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꿈 속에서 어떤 자각몽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꿈 속에서. 그쵸. 저도 옛날에 그 자각몽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이고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고, 근데 이게 되게 일부분일 뿐이라서 뭐 자각몽이 위험하다. 자각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자각몽이라는 거는 뭐 되게 일부분 사람들이 겪는 문제일 뿐이지 자각몽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꿈이라는 곳이 저승사자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삼촌은. 오? 네. 영가가 저승사자를 피해 숨어들 수 있는 공간, 꿈, 산속, 그 다음에 땅속, 물속, 이런 공간들은 저승사자들이 잡아갈 수가 없는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삼촌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야, 그러니까 그런데 귀신이 많구나. 도망간 귀신들이. 산속에 하면 귀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한참 막 영적인 부분 때문에 고통받을 때 산을 못 가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삼촌이 그런 말 해주셨거든요. 산속에는 하늘을 못 올라간 귀신들이 거기 숨어 있다고. 네. 거기서 그 산에 나오는 그 기운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거기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그 저승사자들도 뭔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존재하고 꿈속 역시 그 공간들 중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호랭이님께서
꿈속에서 이제 조금 뭔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그런 귀신들도 존재하니까 이런 것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도 하나의 의견을 네.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교학자 삼촌분이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뭔가 연구도 하셨고 그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호랭이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호랭이님. 다음 점회 때는 이제 네. 해외로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엔 좀 더 클래식하게 그냥 그 악마에 대해서 할 거고 영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제 다음 이야기 때 이걸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방금 호랭이님이 해주신 이야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꿈이라는 공간 자체가 정말 중요한 공간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꿈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꿈속에서 귀신에게 뭔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